상당히 좀 시적절한 것 같은데 요즘 중국 경제가 좀 난리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위기란 얘기 자꾸 나오고 있고 뭐 시진핑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고 뭐 중국 경제를 망친 사나이는 시진핑이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중국 공산당에 의한 그 중국 경제의 그 국가 통치 능력, 경제뿐만 아니라 의심을 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국 경제 불똥이 튀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맞춰서 굉장히 정말 최적의 강사를 모셨습니다. 연사는 별명이 백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명으로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박성현 대표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백모 박 박사님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 경제학을 졸업을 했고요. 이력이 좀 특이하십니다. 1980년대 최초로 PD 계열의 여러분들 애들의 항림 사건이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민주학생연맹 항림의 수도권 조직체였습니다. 좌파에 거두셨는데 항일부 기자를 거치시고 그다음 고려시멘트 대표이사, 나우컴 창업 대표이사, 그다음에 뉴데일리의 주필도 역임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눈을 뜨신 거죠, 뭔가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위키 사이트인 문화위키를 개설을 하셨고 펜앤마이크에서 지금 객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서 유튜브가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에 백모라고 하는 필명으로 활동 중이시고 되게 연설을 잘하십니다. 제가 이 연설을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잘하셔서 저서도 여러 권 있으신데요. 제일 최신의 상징의 탄생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책도 역서로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0분 정도 해주시고 10분 정도 Q&A 듣겠습니다. 이게 여기 올라가서 교회 가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아침에 이게 아주 아침에 안 좋은 주제예요. 이게 니체 말씀하셨지만 니체가 한 140년 전에 사람이 할 일 없어서 아침부터 신문 보냐. 세상에 억울한 얘기밖에 없는데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은 뭐 신문을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피바다 무슨 공산주의 중국 인류와 우주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라서 아마 평생의 아침 중에 가장 운이 나쁜 아침이다. 이제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등소평은 오케이, 뭐 그다음에 장점인 오케이, 후진타 오케이. 근데 시진핑 때문에 중국 망했다. 그거 다 말짱꽝입니다. 다 말짱꽝이에요. 등소평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1950년대에 얼마나 살벌하게 얼마나 열심히 사람을 죽였는지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대량 학살자인 모택동의 등소평한테 야, 너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면은 다 당빵이죠. 그 정도로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989년에 그게 이제 중국의 마지막 찬스였는데 자오지안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가려고 그랬죠. 자유화시키려고 그랬죠. 그 당시에 당선이겠죠 아마. 그거를 탱크 보내가지고 천안문에서 한 2만 명 깔아 죽이고 자오지안 집에 집어넣어가지고 17년 동안 가택임금 지켜서 말려 죽인 게 등소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시진핑은 얼마 전에 니케이에서 그런 보도 나왔었죠. 시진핑이 주변 사람한테 푸념했다. 야, 이거 다 등소평 장점인 후진타오가 벌려놓은 그런 인기 내고 내가 청소하는 거지. 한장들 다 무덤에서 불러내갖고 걔들 보고 치우라 그래.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시진핑이 이 문제의 뿌리가 아니에요. 이 문제의 기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이 레닌주의 당국가가 과연 세계 제조업 1번지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훨씬 더 스트럭처럴 구조적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인생을 이제 저같이 이렇게 낭비를 하고 험하게 안 사신 분들은 내린주의 당국과 7글자는 저거 아침부터 뭐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인생 사신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나 이게 우리가 닫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직시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흉악한 얘기라도. 네, 내리는 이렇게 파티 스테이트라는 건데 오늘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여쭈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 위주의 본질, 레닌주의, 그 다음 중국 위주의 본질 2, 3,500년 동안 갈망해온 구원, 중국 위주의 본질 3, 중국은 레닌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그 다음에 아주 짧게 위기와 기회, 뭐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기가 없네요.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장광설이어가지고 잠깐만요.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한 10분, 15분 전쯤에. 뭐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에 할 얘기가 못 됩니다. 정말 제가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짜. 네. 이게 얼마나 이게 저기 모서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육체를 이게 땅으로 흙으로 돌려보이지 않고 이제 미라 만들어서 이제 숭배하는 애들 아니에요. 전 세계에 이런 미라로 숭배하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미라가 되어 있는 아주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5분 계실 거예요, 아마 5분. 그런데 한 분은 이제 쫓겨나서 이제 불태워졌죠. 이제 러시아에서 레닌과 스탈린,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마오쩌둥,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호치민. 6분이구나. 우리 또 북쪽에 계신 김일성과 김정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 모양이죠. 그러니까 정말 돌아가셔도 이렇게 흙으로 못 돌아가시고. 이제 저게 이제 인바머라는 직업이 있어요. 저 직업이 이제 미라 만들고 미라 관리하는 직업인데 인바머. 저게 이렇게 돈 안 드는 영어 단어를 잘 기억해요. 모소비움, 인바머. 돈 안 드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돼갖고 사실은 이게 해골에다가 밀랍이 펴놓은 상태죠. 아무리 잘 모셔놨다 그래도 그 상태입니다. 일단 이 레닌주의까지는 인간관이고요. 스탈린은 이 사람은 저 신학교 다니다 말았잖아요. 거긴 우주관이에요. 그러니까 스탈린 무식한 놈 아니에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스탈린 극찬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이 뭐냐면 이걸 뭐 사적 유물로 유물사관 이러는데 유물사관이 아닙니다. 인간관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도덕 철학입니다. moral philosophy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계급 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존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계급 투쟁의 피바다이기 때문에 인간은 계급적 존재다, 유적 존재다예요. 개인은 없다, 개인은 환상이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수령님이 부여하신 어떤 사회정치적 생명, 사회정치적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자는 친생명적 인간이고, 그것에 반대되는 활동을 하는 건 반생명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되는 자를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끌어앉혀놓고 맨 앞줄에다 6, 7살짜리 애들까지 세워놓고 그걸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건 친생명적 행위가 돼요. 이거 가만 생각해보세요. 친생명적 행위가 그거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방식에 이게 사고방식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이런 얘기 드린다는 게 참 그렇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존재하는 건 개인은 없고 개인은 환상이다 그래요. 존재하는 건 계급,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의 한 조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세상을 만들려면 어떤 사명의식을 가진 종교적인 그런 사제 같은 집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캐톨릭 쪽에서 많이 차용을 한 거예요. 이 셀, 우리가 공산당 세포 조직이 뭐 성당 다니시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세포.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그런 그 사제단을 걔들은 직업혁명가라고 부르죠. 사제가 나가서 밭 깔고 뭐 안 하잖아요. 나무하고. 네. 직업혁명가도 어떤 식이든 간에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생계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관점을 가지니까 진실이라는 건 당과 혁명에 유리하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과 부합하냐가 진실이잖아요. 우리 컨셉은. 걔들 컨셉은 이거 가지고 혁명하는데 유리하냐, 당에 유리하냐가 진실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요. 내놓고 가르쳐요, 그렇게.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 헌법 보면요. 국가가 당의 소유물이에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당에 봉사하는 기관이지 국가에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큰 착각이 남들도 내가 거니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보통. 아니요, 이건 다른 세계관이에요. 달라요, 컨셉이. 그 다음에 자기들도 민주주의 한데, 왜냐면 주기적으로 선출을 하니까. 맞죠? 예, 공산당 내셔널 컨그레스 하죠. 예, 전국대회. 공산당 전대. 근데 그걸 5년에 한 번 아니에요. 그러면 1800일 되는데 1799일은 뭐냐? 선출된 놈이 상명하복으로 조지는 거거든. 그럼 5년에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그게 견제와 균형이 되겠냐고.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걸 자기들은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민주 집중제, 데모크라틱 센트럴리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완전히 언어를 기막히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언어를 기막히게 써요. 언어를 하이제킹해서 전혀 다른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니까 이 조직이 경도가 높고 강도가 낮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에 제가 좋아하는 스티븐 코켄 얘기예요. 전 세계 레닌주의 이 정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우울증 약 먹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람 평생 하는 게 스탈린 연구하고 소련 연구하는 거거든. 중국 연구하고. 저보고 그거 하나 못해. 저는 정신병원 다닐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해서. 제가 그 엄청난 그런 멘탈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의 스티브 커킨하고 예일 대학의 티모시 스나이더입니다. 둘이 보면은 야, 이 사람 어떻게 안 돌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 종일 그런 것만 보는 건데 돌죠. 저는 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경도는 높고 강도가 낮은 거, 유리 같은 거죠. 유리가 쇠로 거도 흠이 안 나잖아요. 경도가 높죠. 그런데 빵 치면 깨지죠. 강도는 낮죠. 그러니까 브리틀하다 그러거든요. 이제 물리학에서 그런 성격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 조직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조직인데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그 유연성이라든지 적응성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떨어지는 그런 유형의 조직이다. 레닌주의 조직. 그런데다가 이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지배 권력이 0.001mm라도 축소되는 것을 못 참는 거예요. 자, 이런 권력 집단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약탈한 지가 벌써 한 1949년이니까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 반세기 이상 지났는데, 걔들이 과연 지금 이런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 제조업 1번지가 될 수 있냐? 이것이 중국에 걸려있는 굉장히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스탈린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요. 제가 아는, 저도 이제 왕년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은요, 저는 잘 교육받았다, 유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산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저 같은 놈은 뭐라고 불러주셔야 되냐면 잘 훈련받았다, well trained. 걔들 그렇게 불러요. 제가 그래도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넘버 1, 2, 3 잘 훈련받은 그런 인생을 살았었어요. 87년까지. 그래서 이 집 족보를 좀 아는데 스탈린을 딱 보고 있으면 야, 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 표현이 아니에요. 전문가들 표현입니다. 스탈린은 걸어다니는 워싱턴 DC고 걸어다니는 뉴욕이고 걸어다니는 할리우드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 권력 다 디자인했고요. 다 그걸 현실화시켰고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이런 컨셉이 스탈린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공업 우선 그것도 사실은 스탈린이 레닌을 얘기를 했지만 스탈린부터 나왔어요. 레닌은 1922 한 2년쯤 되면 뇌졸중 와가지고 뻗었는데 내전 막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헐리우드예요. LA입니다. 걸어다니는. 문화혁명이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쓴 게 스탈린이에요. 테레비에 625라는 숫자가 스탈린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그래서 막 저는 그게 우리 6.25랑도 관계 있다고 보는데 스탈린 6.25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텔레비 그 주사선 이 숫자가 625개예요. 유럽 쪽이 영향받아서 625개죠. 그래서 그게 소련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 수단을 가지고 사람들의 뇌수와 영혼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천재죠. 그러니까 야 우리는 종교야. 종교는 우주관이 있어야 돼. 야 역사에서 증명된 인간관,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우주에서 증명된 인간관이야.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만들었어요. 변증법적 유물론, 다이렉트럴 머티리얼리즘이라는 컨셉이 레닌 때 없었고요, 막스 때 없었습니다. 스탈린 작가. 우주가 다 이 원리다 이거예요. 우주가. 우주론을 딱 들고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종교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전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제일 처음에 제네시스인 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주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그 취미라 그럴까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스탈린의 무슨 뭐 저기 그 집단 수용소 이렇게 볼 때 야 그거 뭐 사람들 좀 가르치려고 공부 주려고 그런 거보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 사람 하루 종일 거기 숫자가 앉았어요. 근데 이 사람 숫자가 뭐냐면 인간한테 계절별로 몇 칼로리를 먹이면 그 인간이 노동을 해서 몇 칼로리에 상당하는 빵을 만든다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 그리고 그 칼로리 이하로 들어가면 인간이 건강에 생겨서 일찍 망가지니까 안 좋다, 장기적으로. 기계를 너무 과하게 돌릴 거다. 그럼 기계를 그렇게 과도하게 안 돌리고 최대한 돌릴 수 있는 고선이 어디냐? 그게 스탈린의 실험실이에요, 여기가. 아주 냉혹한 집단수용공단, 굴락이. 이 사람한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굉장히 냉혹, 교활한 공사지정학입니다. 완전 범죄죠. 히틀러랑 손잡았죠. 39년. 내가 너희 제국주의 열방끼리 싸우는데 왜 내가 끼어들어서 먼저 매맞아? 야 니들끼리 싸워. 너희 희동지 당신들끼리 잘해봐. 그 희동지 그럼 내가 식량 주고 막고에서 나오는 석유 줄게. 그런데 그거 만날 김에 내가 보너스 하나 줄게. 여기 독일 말이야. 그 공산주의자 명단이야. 아니 희동지 같은 분이 나라를 잡았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여전히 공산당하네. 이거 가져가서 잘 만져줘. 독일이 그때 이제 사형이 기요틴입니다. 목자라는 거. 몇만 명 죽였죠. 몇만 명 죽였어. 아주 냉혹한 사람. 그 다음 보세요. 유엔 안보리 결정 84호. 저게 1950년 7월 7일입니다. 저게 우리 유엔 사령부 결정한 날입니다. 안 나타나잖아. 왜 안 나타날까요? 모택동이 아직 좀 고생 좀 해야 사람들. 근데 나라가 너무 커. 좀 망가져서 기가 좀 빠져야지. 그러면 여기서 저기 유엔군 가가지고 한번 좀 제대로 붙어보라 그래. 우리 한번 뒤에서 무기 좀 팔고, 총알도 팔고, 그리고 뭐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전투기나 좀 보내주고 조종사 좀 보내주면 되지. 6.25 때 중공군이 쓴 총알 한 발값까지 다 받았습니다. 스탈린이. 그리고 저는 그 멍청한 전략, 낙동강 몰빵, 그것도 스탈린이 그냥 방치했거나 부추겼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한군은 전부 중공군 출신들이 잡고 있었어요. 무정. 4만 명의 정예병들이. 그러니까 북한 군부에 대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면 북한군을 괴멸시켜야 돼요. 지금 제가 왜 아까 이렇게 아침부터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린다라고 한 뜻을 아시겠죠?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 우리 애들 많이 죽냐? 다 중국 애들이 죽고 우리는 뭐 총탄 팔고 그런 거지. 그리고 여기서 중국이 좀 거리가 꺾여야 돼. 근데 뭐 휴전을 서둘러. 협상장에 나가. 근데 도장 찍지 마. 스탈린 죽고 4개월 지나서야 휴전됩니다. 그러니까 휴전에 반대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스탈린, 하나가 우남이승만이에요. 우남이승만은 이거 이대로 분단 상태로 갈 수 없다. 이번에 자유통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만약에 자유통일 너희 안 해주려면, 야 너희 저기 미국에도 와서 너희 동맹 맺고 주둔해야 돼. 그 상호 방위 조약이야. 우리 같이 가난한 놈들이라고 어떻게 쪽팔리게 최강대국 미국이 동맹을 맺어? 야 인마
세상 그러는 거야. 우리 여기다 한 구절 넣어줄게. 3조. 거기다 뭐라고 넣어줄지 또 똑바로 말마. 너희가 태평양 사이드에서 침공당하면 우리가 간다. 굉장히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사고 쳐가지고 미국이랑 대만도 후다닥 붙었는데 괌을 때렸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미국이 여기서 잠깐 반말을 할게요. 미국이 양자간 군사 동맹이 한국이 유일한 거 혹시 아세요? 양자간 군사 동맹이 4개가 있는데 상호 방위 조약으로는 한국이 유일해요. 일단 일본은 말이 좋아서 군사 동맹이지 일본은 안보 조약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남을 위해서 싸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판 나토 그거 보고서 야 이것들아 좀 조약이나 읽어보고서 일본이 어떤 상태에 있는 나라인지는 알고 그런 개소리 해라. 제가 깝깝해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갔다 오고 아시아판 나토 만든 일본은 남매 나라를 위해서 싸워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호 방위를 못하는 나라예요. 일본이 당연하죠. 논리적으로 일본 제격. 그 다음에 남는 거 뭐냐? 필리핀이요. 필리핀이 우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필리핀에는 미군 주둔 조항이 없어요.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동맹 깨지는 거예요. 조약에 그게 있어. 미군 주둔이. 근데 너희 나가. 그 동맹 깨자 이 소리야. 필리핀은 안 그래요. 수빅만 해서 나가고 수빅에서 나가고 또 어디 클라크죠 공군기지 거기서 나갔어도 동맹은 유지돼요. 그러면 미군 주둔과 동맹이 별개의 차원의 존재예요. 필리핀은. 그 필리핀도 아니야.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딱 남아있어요. 1958년 영국. 영국은 뭐냐면 미국이 영국한테 핵 잠수함 기술을 주고 영국한테 핵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줬어요. 뉴크를. 지금도 미국 거 써요. 영국은. 그거에 대한 기술 제휴, 기술 공여 조약이에요. 그래서 조약을 읽어보면 무슨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조약 같아. 전 세계 유일해요, 이거. 그러면 이거로 미국이 안 맺으려고 그랬다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면 어디 아프리카 가나 가서 시커 싸워줬더니 가나보다 훨씬 젠바브에가 한 8,000% 이렇게 인플레 나는 나라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시커 싸워줬더니 얘들이 상호 방위 맺자 그러고 니들이 대서양 쪽에서 공격당하면 간다 그러고 이게 미친놈들 아니야. 중국이랑 싸움 붙으면 자기들은 그냥 자동동으로 끌려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휴전을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한테 휴전을 강요했고 우리는 미국한테 동맹을 강요한 거예요. 저게 강요된 동맹입니다. 잘 기억해둬야 돼요. 그 당시 아이크는 공화당이고 고립주의 성향이었거든. 네. 자 이렇게 훌륭한 스탈린 각하께서도 공산주의를 구원을 못하셨네. 그러니까 스탈린 사후에 결국은 이제 한계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죠. 인풋을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아무리 미련을 집어넣고 기계를 집어넣어도 아웃풋이 그만큼 안 나오는 점점 떨어지니까 한계 생산성 마지막 프로덕트. 자 그런데 이제 스탈린이 한참 뜨릴 때 1923년에 전 세계에서 최초일 거예요. 저게 미제스보다 빨라요. 야 공산주의 안 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죠. 공산주의는 성공할 수 없어. 첫째, 재산을 없애면 게을러지고, 종교를 없애면 무도덕해지고, 상공인을 없애면 혁신이 시들고, 지식인을 없애면 무지몽매해지고, 소련을 조국으로 만들면 폭망한다. 이게 고나미순만의 공산당의 당입니다. 1923년. 저도 공부 좀 한 놈인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저렇게 짧고 컴팩트한 비판을 본 적이 없어요. 원고지를 쓰면 8매? 그거밖에 안 되는 건데 정말 가슴을 쳐요. 여기에 대하면 우리가 떠받드는 미제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제스는 뭐예요? 이 얘기 했잖아요. 슈퍼컴퓨터 AI도 시장을 대체하지 못한다. 미제스 명제는 저걸로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떠받드는 미제스 이 정도 소리예요. 결국은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브로드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미제스는 저거는 전체주의가 확 대두하고 나치가 대두할 때 그때 나온 얘기고 우남은 전 세계 모든 지식인들이 이제 15명이 당도했다고 전부 미쳐 날뛸 때 나온 얘기예요.
참좀 빌어먹을 놈의 그런 문화죠. 저런 사람을 저렇게 모욕해서 짓밟는다는 게 좀 굉장히 가학적인 문화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을 다시 이제 레니즘 설명드렸으니까 25분. 예. 중국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는 중국이랑 에집트를 가끔 생각해봐요. 우리가 고대 제국 같이 이제 꼽힐 수 있잖아요. 예, 수메르는 빼고 수메르는 도시 교육 제국이에요. 그 수메르는 아테네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큰 사이즈에 그래도 홈나는 이제 무스스한 제국이다 그러면 중국과 이집트인데 일단 중국은 에집트보다 주민 사이즈가 14배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예. 그 역사적 인구학을 해보면요. 지금 인구 차이가 옛날 인구 차이랑 그 비율이 같아요. 보통. 역사를 해보면 비율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배 차이 나니까 옛날에도 14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침이 더 지독하죠. 저는 공자님 만능 필절, 그거를 아무리 여러 가지 구비구비 사정이 있어도 모든 강물은 결국 동으로 간다. 공자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저같이 비틀린 사람한테 저렇게 어떻게 들리냐. 이들이 뛰어봐야 갈 곳 없다. 저한테 그렇게 들려요. 이들이 뛰어봐야 갈 곳 없다.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는 사막, 여기는 고원. 이거 길 뚫린 거 이거 저기 한나라대. 여기 고원, 여기는 밀림.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런 게 있어요. 그 토박이가요. 여기 토박이가 5만 년짜리 토박입니다. 동아시아에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여기예요. 우리가 베트남, 지금 라오스, 귀소, 거기가 현생 인류가 동아시아에 제일 먼저 진출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산마다 골짜기마다 수만 년짜리 역사를 가진 야만인들이 너 인마 들어와봐, 죽을 때까지 싸우자 이러고 있는 건데 아니 왜 7번 잡고 8번 풀어주고 이랬겠냐고. 7번 풀어주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한 무더기야. 그냥 그 안이. 그러니까 얼마나 안에서 지지고 볶아야 돼요. 이거 먹으면 뭐 아니면 돈데 먹으면 천자되는 거고 못 먹으면 죽는 건데 무한 살육, 무한 폭력, 무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내부 싸움이 그냥 복잡하죠. 자, 이집트 보세요. 나일강 먹으면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상나일 쪽에서 치고 내려가서 점령하잖아요. 그 하류를 룩송가 뭔가 아마 위치가 여기쯤 될까요? 여기 어디? 룩소르 여기네. 여기 있네. 여기서 장악해서 치고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주민들은 갇혀있죠. 나일강 벗어나면 사막인데 지리력 어디가? 물산은 풍부하지. 딱 수용소야. 노동 수용소야 생긴 게. 그것도 싱글 루트. 그 루트 장악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단순해. 여기 게임이요. 복잡합니다.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무한 살육, 무한 전쟁 게임이에요. 3,500년 전부터. 그런데 이게 한 1,600년 전부터 게임이 더 이제 튀어 올라가. 네. 이거 그 얘기 전에. 튀어 올라가기 전에 요 얘기부터. 예. 그 다음에 이집트는요, 비교적 스테이블했던 이유가 왕조가 바뀌고 뭐라 해도 그 풍이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집트 하이어로글리프 신관계를 2000년 전 문서를 그냥 다 읽어요. 그냥 조금 배운 사람들은 옛날에. 그러니까 굉장히 스테이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군사지정학 핫스팟은 일단 레반트에서 터키까지가 핫스팟이에요. 우리가 3000년 전에 그 트로이 전쟁 결국은 여기 둘러싼 전쟁이죠. 여기. 그 다음에 람제스 모세 출애굽과 거쳐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좀 역사는 그런 성서학적 역사는 좀 해요. 람제스가 치고 들어갈 때 그때 무렵이거든요. 3000년 전쯤. 람제스 때 히타이트가 치고 들어갈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여기다 정복하고 치고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실패했지 정복은. 그러니까 여기가 군사지정학적 핫스팟이야. 그 다음에 이제 카르타고랑 로마가 붙었을 때는 어디서 붙은 거냐면 여기 테레니아 바다예요.
티레니아 바다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카르타고거든요. 이게 시실리아. 이게 뭐 이름도 까먹었다. 이게 팔레르몬가 뭔가 되고 이거는 프랑스 섬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탈리아 바다. 그러니까 여기 제해권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카이로는 2,000km입니다. 여기서부터 다마스커스가 한 1,000km, 한 7, 800km 되고 이라크 마그다드는 1,000km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빗겨나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군사지정학적 결전장이야. 저기 먹으면 다 먹는 거야. 그 완전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밀살말 무한전쟁인데 원래는 밀살끼리만 했다고요. 밀하고 쌀끼리. 5월이 뭡니까? 5월이 오나라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오나라가 지금 장수고 월나라가 지금 저장 중심이죠. 양자강 위에 그러니까 밀의 핵심이거든. 잠깐 죄송합니다. 5월이 밀의 핵심이라고요. 이게 5월이. 그리고 아니 쌀에 그게 어디서 라인이 끝나냐면 진령산맥 회하에서 끝나요. 그래서 속담에 귤도 뭐 탱자도 귤이 회하를 얻으면 탱자가 된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라인인데 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가 달라지는 그 라인이거든요. 진령산맥 회하 라인이. 그래서 이제 그 라인을 제가 표시해 보면 요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는 이제 밀지역이죠. 그래서 밀살 간의 전쟁을 쭉 해왔는데 저게 이제 흉노라 그래봐야 그렇게 많이 못 들어와요. 중국 안으로. 고라프긴 해도. 근데 저게 공포스러워진 게 얘 때문에 공포스러워지죠. 네, 우리 우용천 그림. 그러니까 새들트리라 그러죠. 저는 저걸 프레임 안장이라 그러죠. 안장 속에 저런 게 하나 틀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게 있어야 말의 척추에 힘을 안 가하고 인간 체중을 완전히 실을 수 있는 튼튼한 등자를 달아요. 그 튼튼한 등자를 달아야 칼을 휘두르고 창을 하고 기마 공사를 해요. 그럼 그 전에 기병은 뭐야? 말 타고 이동한 다음에 슬그머니 내려서 쏘거나 말 멈추고 쏘고. 그 전에 제대로 된 기병이 아니야. 이게 4세기에 나왔어요. 우리 무용천 그림이 4세기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거가 나온 거랑 중국은 무슨 상관인데 이거 나온 다음에 한족이 힘을 못 쓰죠. 4세기 다음 바로 뭐예요? 돌궐개잖아. 돌궐이 왕창 휩쓸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몽골계, 선비, 거란, 몽골. 그거 다 몽골계거든요. 거란이랑 선비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당말, 송 이때가 이제 그 몽골계들이 하면서 중국을 완전 지배를 할 거죠. 그러니까 당이니까 수당의 몽골계. 그러니까 얘들이 뭘 생각했냐면 코크스를 생각해내는 거야. 코크스가 나오면은 화덕을 들고서 마차로 움직일 수가 있다. 화덕을 들고 마차로 움직일 수 있으면은 기마부대를 따라서 마제사가 따라다닐 수가 있게 돼요. 편자관이 하는 사람을 마제사라 그럽니다. 우리 운명도 저것 때문에 꼬인 거예요. 편자가 되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아무데나 다 가요. 편자를 채우기 전에는 이게 말발굽이라는 게 발톱이잖아요. 큰 발톱이거든. 발톱 빠개지는데 못 가. 그러니까 돌이 많거나 험한 데는 못 가요. 그러니까 편자가 10세기에 나오면서 거란 기마군이 들어오는 걸 강장군이 물리치셨고 그 다음번에 기마군대 물결은 우리가 30년, 20년 넘게 싸우면서 간신히 타협받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역사, 한반도의 군사지정학을 대대적으로 흔든 사건이 이제 편자입니다. 저게 10세기에 나와요. 근데 편자의 발명은 사실은 뭐라고 관계가 있냐면 코크스라는 관계가 있어요. 코크스가 있어야 소형 화덕을 가지고 저게 틀은 미리 만들어놔요. 이 편자를 할 때. 틀은 만들어놓는데 발톱이 말마다 생긴 게 다르니까 달고 가면서 두들겨서 수정해가지고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제사의 그 화덕은 조그매요. 그걸 이제 코크스 덤이랑 저 만들어놓은 미리 템플레이트랑 원료랑 그 다음에 저기 화덕이랑 들고 다니는 게 그게 마제사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로지스틱스죠. 그 당시에 기마군대에서 나머지는 다 노략질하거나 기타 등등해서 먹으면 되는 거고.
쌀말 무한전쟁이죠. 4, 5세기부터는. 그리고 그게 이제 이 편자 나온 다음부터는, 곡수 나온 다음부터는 더 심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쟤들이 어떤 데지라고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어떻게 땡으로 한 2만 명 천왕문에서 그냥 깔아 죽이고 아무 일 없듯이 넘어가지. 어떻게 5천만 정도가 이제 대학침 때 굶어 죽었다는데 그냥 시간이 넘어가지. 어떻게 무력 같은 걸로 10년이 마비될 수가 있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역사적 뿌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500년 동안 뭐가 발달하겠어요? 군사학이 발달하죠. 손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클라우세비츠 나오기 전까지는 성인이에요. 군사학에서. 클라우세비츠 전까지는 손자를 넘어서는 군사 사상이 없어요. 동서양 틀어서. 그 다음에 통제 기술이죠. 법과 진시화. 그 다음에 현대 무기 이전에 최고의 무기, 화약, 이런 거 다 여기서 나왔죠. 현자를 가능하게 만든 코크스, 중국 제재. 미국 우편제도 이전에 최고의 소통 체제 가장 철저한 하발이죠. 중국에. 현대 관료제 이전에 최고의 관료 체제, 중국의 과거 제도죠. 현대 표준화 이전에 최고의 표준화, 진시황의 물꼬를 뜬 표준화 체제죠. 이게 지금 다 뭐예요? 군사기술, 통제기술이에요. 왜냐? 군사와 통제가 미치는 범위만큼 제국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적에 대한 갈증이 그럼 저게 히스토리가 몇 년짜리라 3,500년짜리예요. 군사학과 통제기술에 대한 생사를 건 갈증을 3,500년 동안 간직해온 문화예요, 저희가. 자, 이런 자들 입장에서 레닌주의는 어떻게 바뀌었냐고. 구원이에요. 복음이에요. 혁명 엘리트가 당을 만들고, 마치 자기들 역사혁명할 때 그렇게 했지. 상명하복으로 당을 운영하고 마치 그렇게 했지. 당이 국가와 군대를 소유하고 마치 자기들 그렇게 했지. 그 다음에 국가가 경제를 장악하고 이거 잘 못했었는데 이제 할 수 있게 됐네. 주민을 세뇌 감시 통제 처벌하고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땅에 천국이 오네. 그 천국의 이름은 디지털 레니니즘이네. 이거죠. 그 3,500년 동안 박혀있는 그 자기들의 갈증하고 딱 부합하는 거예요. 이게 이 현대 문명의 여러 가지, 현대 문명을 볼 때 통제 기술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현대 문명의 우리가 이런 지금 CCTV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선관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돌리는 여러 가지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 완벽한 통제 체제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못 쓰게 만든 게 거기다 여러 가지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꽈놓고 얘들은 그거를 정부와 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드디어는 거지한테 돈 주는 것까지 위챗페이로 주는 세상을 만든 거 아니에요. 거지한테 돈을 위챗페이로 주게 되면 결국은 제가 쓰는 마지막 100원짜리 한 장까지 얘가 어딜 다니면서 어떻게 썼다는 게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전에 이거 백신 저거 할 때 항상 이거 썼어요. 이거 안 긁고 기분 나빠서 내가 그냥 협조는 해줄게. 근데 내가 왜 니들의 데이터 입력까지 내가 협조해 주냐. 데이터 입력은 네가 한번 개고생하면서 해봐. 일부러 막 흔들어서 어떤 사람 거기다 이름을 문재인이라고 쓰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그래도 제 이름 썼습니다. 정직하게. 자, 그럼 얘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국가와 인민과 자연이 약탈 대상이에요. 국가는 약탈 도구고 국가와 군은 기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한쪽으로는 레닌주의 당국가 체제고 다른 한쪽으로는 저소비 착취형 수출 경제 성장 모델이에요. 저게. 저소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GDP가 세 가지 보통 얘기를 하나요?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결국 소비하고 투자죠. 근데 소비가 가계 소비와 정부 지출로 돼 있죠. 근데 이 가계 소비 쪽이 그러니까 household final consumption이라고 보통 경제학에서 그럴 거예요. 가계 최종 소비. 그게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보통 한 70% 돼요. 60 몇 프로, 70%. 그런데 중국이 저게 40%가 안 돼요. 저게 40%가 안 돼요, 저희들이.
그러면 야 잠깐만 저게 40%가 아니라 저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굉장히 억제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의 50%예요. 한국 50%일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여기서 뭐 다 아시겠죠? RIR이라는 게 있어요. Rent Income Ratio. 그러니까 미디언스죠. 중위 소득자가 지출하는 월세가 그 중위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 그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OECD 중에 제일 낮잖아요. 전국 기준 17%밖에 안 돼요. 한국이 전세도 있고 기타 등등 있어서 그게 낮아요. 서울이 20%쯤 돼요. 미국이 30% 넘습니다. 유럽도 30% 넘어요. 그러니까 일단 월세로 덜 뺏겨. 그 다음에 광열비 싸죠. 그 다음에 미국 같으면은 맥도날드에 가서 4시간 일할 때는 자기 차로 기름 떼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나이가 뭐 65, 70이면 공짜로 전철 타고 가서 4시간 일해주고 밥집 가서 그냥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한국이. 믿거나 말거나. 뭐 요새 다 다니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아셔. 뭐 옛날 같으면 저놈 이상한 데서 뭐 한국 말이 한다 그러는데 요새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목상의 가계 추정 소비가 한 50% 정도인데도 생활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가 좋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 중국은 그런 게 없는데도 이게 40%가 안 된다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요번에 이제 부동산 지방재정, 지방행정 서비스 소비가 전부 파탄 나버렸잖아요. 또 잘 아시니까 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참고로 중국의 그러니까 정부 지출에서 이제 공안이나 군 쪽 빼고 나면은 지방 정부가 지출하는 게 80에서 90%입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 지출 중에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40% 되고요. 그다음 부동산 매각으로, 부동산 사용권 매각으로 한 40% 걷어들이고요. 세금으로 한 30% 걷어들여요. 근데 이 40%가 꽉 나가는 거야. 근데 얘들은 전부 생활이랑 관계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당연히 뭐 내가 사는 집이 지금 개판 났는데 내가 제대로 쓸 리가 없죠. 다 파탄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디커플링, 차이나 오프쇼링이 밖에서 지금 있고, 제가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생산과 그러니까 내수와 수출이 완전히 분리될 거예요. 지금도 분리되어 있는데 더 분리될 거예요. 수출 섹터는 그럭저럭 돌아가는데 내수는 이거 완전히 인쇄의 지옥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그 분리 현상이 진행돼 왔는데 더 심해질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환율 조정력 및 금융 정책 수단이 모두 고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정부가 정책을 피우려 그러면, 자, 돈을 풀면 제대로 풀리냐? 이자율 제대로 올리면 이자율을 올리고 낮추는 거 가지고 일이 되냐? 돈 푸는 거랑 관계 있죠. 그 다음에 환율이 오르고 내리락 하면 그거 가지고 경제가 조절이 되냐? 그 다음에 뭐 세입을 늘리거나 세입을 줄이면은 뭐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정책 수단이 결국 그거잖아요. 세입, 세출, 이자율, 그 다음에 환율 조정, 환율 자율 조정이든 뭐든 간에 이런 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책 수단이 없어요. 제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뭐 잘 아시지만 자연 약탈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외부 경제라고 하죠. 익스터널 이코노미. 원래 그 공해를 처리해야 할 때 들어가야 될 코스트를 공해로 다 발생시켜버리고 돈 챙기는 거죠. 그게 좀 쌓여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베이징에 방사능 먼지가 떨어진다고. 한국도 떨어질 거예요. 이거 어디서 왔어? 뒤져보니까 내몽고에서 석탄 개발하면서 온 거야. 야, 그 다음에 그 터지나서 내몽고에서 히터류 개발하면서 온 거야. 야, 석탄과 히터류를 개발하는데 왜 방사능 먼지가 생겨? 예, 찾아보세요. TERM, Technologically Enriched Radio Material, term. 이거 뭐냐면 방산을 개발하거나 이러면 물성이 바뀌면서 그 방사능 물질들이 그러니까 그 농축 현상이 일어나요. 흩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라늄 석탄 이걸 우리 광해라 그러죠. 옛날 한국 중석공사가 광해공단으로 바뀌었잖아. 광산을 개발하면 공해거든요.
광해 관리 개념이 없이 그냥 석탄 막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 캐는 석탄 막 하니까 그렇게 흘러가지고 그 캐는 과정,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농축 현상이 일어나서 그게 방사능 낙진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오니까요. 저는 그런 애들이요, 그냥 개념이 없어. 잘 아시지만 중국 지하수의 80%가 음용 불가 지하수 아닙니까? 지하수의 80%가. 자, 이런 상태에서 나는 정말 시진핑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불쌍해서 어쩌을까 우리 진핑. 답이 없는데, 답이 없어요. 저게 자기 당대의 한 일도 아니고. 근데 이제 권력 잡고 싶으니까 저 시켜주시면 제가 다 해결합니다 이러고 나서 근사하게 숙청하고 이제 권력 강화했지. 근데 그게 그렇게 풀릴 문제가 아닌데, 10년 동안 그 짓 해왔는데, 그렇게 이제 다 이제 거꾸로 말려서 이제 자기 업보로 닥쳐버린 케이스예요, 저 사람. 참, 아이고, 참.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경질적이 되고 다 자기 사람 심었다고 다 하고, 자기 사람들, 니들이 자식아, 무기, 저기 생산하고 갖추면 미국이랑 뭐 맞짱뜰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바리바리 돈 싸줘서 다 밀어줬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너 너 로켓 사령관 너 나가 임마. 너 국방장관 너 나가 임마. 그거 다 자기 사람 심은 거예요. 다 태자당 출신이고.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민해방군이 가장 온건파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믿거나 말거나. 이게 진짜 한판 붙을 상황이니까 알 거도 선수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째가 안 되는데. 그 시진핑 입장에서 목치 돌죠. 야, 니들이 된다 그래가지고 난 밖에 나가서 1대1로 폼 잡고 다 그냥 뭐 전략행위하고 난리를 부렸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저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숙청이 일상화되고 복지부동이 되어버리죠. 네. 저는 오늘 지금 간단한 말씀드릴게요. 시진핑 쌍순한 얘기 들 때 저건 웃기는 소리네. 너무나 배꼽을 잡았어요. 우리가 저 경험 했나라요. 혹시 통화안정채권이라는 용어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엄청나게 무역국자가 밀려들기 시작했거든. 무역국자 밀려들면 우리는 무엇이냐? 원화가 증발하잖아요. 달러를 원화로 바꾸니까. 그리고 가만 놔두면 인플레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로 풀죠. 하나는 여행 많이 다니세요. 해외 물건 많이 소비해서 쓰세요. 그래서 제 기억에 맞으면 일반 서민들이 돼지고기, 닭고기를 별로 부담 없이 먹기 시작한 게 86년, 87년이에요. 그 전에 돼지고기, 닭고기는 못 먹어요. 삼겹살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생태가 훨씬 나아. 요새는 생태가 훨씬 비싸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네, 그랬죠. 옛날에. 그러면은 해외 여행 다니고 그 소비자 수입하고 그 다음에 무슨 해외 투자하고 이런 거 풀어주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가 통화 안정 채권이라 그래서 원화를 걷어들였다고요. 그러면 쌍순환은 뭐냐? 환율 조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쌍순환을 하려면. 환율이 올라가게 내버려둬야 돼. 그래야 소비 수준이 높아져요. 아니야, 환율을 그러니까 낮게, 그러니까 환 가치가 높아지게 내버려둬야 돼. 그래야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야 고급진 내수 시장이 형성되고, 그 고급진 내수 시장을 겨냥한 고급진 기업이 출현해요. 근데 내동 수출주도 한다 그러면서 환율 조작해서 환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몇십 년을 유지해온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무슨 놈의 쌍순환이 가능하냐고. 그래서 보고, 야, 쌍순환 뭐 할 거더냐, 엄마. 너 저기 환율 정책만 바꾸면은 쌍순환 바로 일어나.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몇십 년 동안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약간 염증이 아직 고약한 게 있어. 그래서 항생제 먹었는데 잘 안 들어. 그래서 뭐 병원 가서 딱 처방을 해주더니 슈퍼 항생제를 처방을 해줘. 얘가 너무 좋은 거라. 염증 생길 때마다 제가 이상한 제약사나 무슨 이상한 약사 알아가지고 빼다가 슈퍼 항생제 계속 입에 달고 살았네. 그럼 마지막 판에 저 뭐 됩니까? 항생제가 안 먹는 체질이 되잖아.
지금 중국 그 상태가 있을 거예요. 이전 환율을 올려도 환율이 올라가는 효과는 안 나고 마이너스 효과만 나올 거예요. 저렇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체질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똑같아요. 중국이 세입 구조가 없다니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피부에 나는 세출은 거의 대부분 지방 정부가 하는데 그 지방 정부 세입의 40%가 토지 사용권 매각이야.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못 살았을 때도 우리는 나라의 땅의 사용권을 매각해서 정부 재정을 메꾼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정상적인 세입 세출 구조를 안 만들어놨지. 정상적 세입 세출 구조가 안 돼 있으니까 정부가 세입 세출을 가지고 경제를 컨트롤을 못하죠. 정책 수단이 애초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부 수단이 가닥가닥 단절된 기형적 경제구조인데 여기에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여신 풀어봐야 돈은 그 관시에도 다 들어가지. 제대로 풀리겠나. 마지막에 뭐냐, 여기가 우리는 산하견이죠. 제대로 앞에 두 자리가 두 글자 더 붙습니다. 그 두 글자가 핵심이에요. 당군 산하견이에요. 그죠? 여기 대학에 계시니까 유명대 가서 같이 세미나 해보시면 아시잖아. 단간부 오면은 그냥 거기 총장도 90도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총장이 대치급 받잖아요. 학교 안에서, 대학 안에서 단간부한테. 그것도 높은 간부도 아니고 무슨 저기 서해 서열 한 40이 50이 되는 놈들 앞에서 옆에서 차마 민망해서 그걸 못 봐주고 오잖아요. 한국에서 가신 교수님들이. 왜 쟤들은 당군 산하견이라고. 그럼 그 당군 산하견 관시 카르텔에서 우리 반도체 합니다. 그럼 반도체를 파가지고 장수에 무슨 반도체 웨이퍼 공장 지금 당공장으로 쓰인다 그러는데 양매장. 건물이 좋으니까. 그래서 산업진흥 정책의 효과성도 좀 많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위기가 오면 기회가 오죠. 지금 저 정도 사이즈의 지금 중국이 침몰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위기죠. 우리한테 좋을 일 있어요. 옆이 잘 나가야 거기서 무슨 뺨을 맞들여서 나야만 치킨 놈한테 맞으라고. 옆이 잘 나가야 거기서 떡고물 좀 주워 먹고 같이 가는 거지. 옆이 저렇게 비실비실하면 좋은 일 있습니까? 근데 자, 차이나 디스킹이 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과 제일 많이 엮여 있는 경제 순위 뽑으면 한 4위 정도 들어가죠. 최소한 3, 4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나라죠. 퍼센티지 요새 엄청 줄어들었죠. 지금 아마 이 추세로 몇 년 가면 미국 다음에 베트남 다음에 중국 올걸? 3년 안에 그렇게 올걸요? 중국의 순위가 미국, 베트남, 중국이에요. 3년 안에 그렇게 옵니다. 지금 벌써 올해 미국 다음쯤 왔을 거고요. 한 2년 전에는 베트남 아래 갔고, 한 4년 지나면은 그 중간에 인도가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오든지 하나 더 들어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위, 5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구조를 하기 쉽냐고. 또 피눈물 나는 거죠. 돈 벌던 거 돈 못 버는 거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기회인 게 중국과 같은 경쟁자를 우리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갭을 다시 10년, 20년 다시 벌리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중국을 왕따시키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이 몸살 과정에서 한국 어떤 그 경제의 다변화와 고도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기회예요. 또 위기는 뭐냐면 중국이 요새처럼 이렇게 내놓고 노골적으로 북의 핵미사일을 두둔을 들지는 않았었어요. 요새 이제 내놓고 두둔 들잖아. 그러니까 유엔에서 다 그 결의안하는 거 다 브레이크 걸고 다 반대하고. 심상치 않은 요즘이죠. 북중로 이런 밀착이. 위기죠. 근데 기회는 있어. 이거 비밀입니다. 제가 미친놈인지 몰라도 저는 북한이 사고 쳤을 때 단추를 놓으면 중국이다. 북한이 사고 칠 때 단추를 놓는 건 중국이다. 주역은 숨은 커튼 뒤에 주역은 중국이다. 중국에서 오케이 안 받고 북한은 사고 못 친다. 저는. 네.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우리 뭘 해야 되냐? 핑계는 다 북한 되는 거야. 쟤들 때문에 이거 개발해요. 쟤들 때문에 이거 하고 있어요. 쟤들 때문에 뭐 해요. 그래놓고 그 뭐가 전부 북한뿐 아니라 중국한테도 치명적 효과를 가지는 그런 무기들이어야 돼요.
중국 뭐라고 말 못해. 북한 때문에 그런다는데. 근데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처럼 생각 안 한 사람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 길을 못 가게 한 5년 동안 좀 팔을 많이 비틀었어. 제가 보기는. 근데 지금 다시 가기 시작해요. 제대로. 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뭐 탄도미사일, 한미 미사일 가이드, 탄도미사일만 얘기하는데 탄도미사일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0km를 날아가는 타우루스 500km밖에 안 가거든. 1000km 가는 타우루스. 근데 얘가 타우루스는 지상 고정만 때리잖아. 근데 얘가 해상 이동도 때려. 배도. 여기가 좀 달라지죠. 우리 좀 미리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현무3C 이거 1500km 가는 순항미사일이거든요. 공개된 걸로는 지상 고정만 노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시크 같은 거 잘 만들잖아. 앞에. 저는 해상 이동도 돼 있다고 봐요. 그럼 얘를 왜 만들었냐? 우리한테 토마호크 장거리를 안 팔았거든. 토마호크 블록 5 1600km 가면 우리한테 안 팔아요. 미국. 탄도미사일만 우리한테 안 파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워낙이 지정학 분사지정적으로 민감한 데나 그런 걸 우리한테 안 팔아요. 토마호크 블록 5, 아까 말씀드린 1000km 가는 순항미사일, 제스미사일. 그 다음에 1000km 가는 순항미사일인데 생각해보니까 배들이 요새는 지능이 높아져가지고 미사일이 앞대가리에서 배 찾는 레이더 30km 넘겨놓고 딱 쏘면 배가 바로 안 해. 야, 이 미사일이 배 노리고 들어갈 때 마지막까지 레이더 안 켜고 자체 레이더 안 켜고 배 찾는 방법 없냐? 그게 LRASM이에요. 지금 제스미야 미국이 파는 나라가 두세 개밖에 안 되고요. LRASM이 미국이 아마 오스트레일리아랑 일본에도 안 팔았어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네덜란드에 파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1000km로 가. 1000km면요. 제주 강정기지 조금 아래에서 놓으면 남중국 해백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미국 우리한테 안 팔아요. 그 다음 300km 가는 초음속 레이더 까는 미사일. 그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최근 미사일이에요. 미국 따끈따끈한 놈이야. 그 아금 ER, ARGM ER. 그 미국이 우리한테 안 팔지. 안 팔아요, 절대로. 그거요, 어느 정도로 미국이 벽을 세워놨냐? 오스트레일리아만 팔 거예요. 판다고 했어. 미국 자체 구매가는 $200만, 오스트레일리아한테 판매가는 $800만. 한 발에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거 와서 팔아달라고 그러지 말아라고 이제 딱 선 거버리는 거죠.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군사무기라는 건 그런 거거든. 우리가 그런 거를 지금 다 개발하고 있어요. 명분은 뭐야? 우리가 세계에서 최강의 MD 갈 것 같거든요. 세계 최강의 MD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똑똑해. 나는 왜 똑똑한지 모르겠어. 정치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데서 기업도 그렇고 뭐 군대 그런 브레인들 이렇고 하면 왜 제가 MD가 세계 최강이라 그러냐면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원래 탄도미사일이라 그러면 아포지라 그러죠. 정점이 100km 이상 넘어나가야 돼요. 100km가 보통 대기권 우리가 영공이라는 데 영공의 마지막 라인입니다. 100km가 그 카만 라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반도 위를 150km 위로 날아가면 영공 침범이 아닙니다. 기분 되게 나쁘지만 북한이 그 짓 한 거 아니에요. 중국이 그 짓 한 거 아니에요. 일본 상공이 날아가는 거. 그러면 이 위에서 요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새는 이게 미사일들이 똑똑해져 갖고요. 이게 납작궤도로 가는 거야. 쿼자이 발리스틱이에요. 납작궤도로 가면서 얘가 조종 기능이 있어. 타겟을 약간씩 그 위치를 따라 들어가는 기능도 있고. 이게 이제 여기서 더 개념이 나가면 이게 극초음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요격을 하려면 그 소프트 스팟, 저는 골프 안 하지만 골프에서 소프트 스팟이라고 공의 고점이 어디냐면 그게 50에서 70km. 전 세계에서 저 정도 고성능으로 고대역에 특화되어 있는 요격 미사일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LSM이에요. 얼마 전에 나온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왜 그걸 개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몇 년 전에 했잖아요. KH-23 이스칸더르예요. 그게 이 납작궤도거든.
그리고 납작 궤도가 되면은 이게 이 탄도가 좀 변칙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납작 궤도를 50에서 70 요격하는 게 지금 비어 있다. 40까지는 패트리엇 가능하고 100 이상 되면 100에서 150은 사드 가능하지만 여기가 비어 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간 거고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한테는 굉장한 프레셔예요. 그래, 우리 핵 없어. 근데 우리 저기 미국이 우리 핵 말리면 너랑 핵전쟁 한다는데 워싱턴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핵 안 쓰고 재래식으로만 한번 서로 깨보자. 우리 작살나지. 근데 너도 말이야. 그 야오밍서부터 장슈까지는 다 작살나는, 저장까지는 다 작살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주권과 자유를 유지해요. 그래야 북한의 급현 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어깨를 쓴 미국에서 북한 자유와 찬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뭐 동의는 안 하시더라도 동의하면 좀 너무 뜨거워서 아마 머리가 좀 복잡해지시고 그냥 심심풀이를 가끔 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MC 플로어에서 저분 딱 하나 받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일본이요? 예. 제가 또 이게 친일파입니다. 네. 저기 죽창반을 하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때 뭐 저기 노제편 할 때 저는 여기저기 전화해서 보통 때 선배들 돈 있는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형, 나 그 야마자키 좀 사줘. 사실은 제가 술 잘 못하거든요. 두 잔만 먹으면 취하는데 그래서 이제 야마자키를 제가 얻어맞고선 얻어 마시고 다녔어요. 일본 최고의 위스키요. 그때는 하도 약이 올라갔고 전화 와면 모시모시 맹모 박성현입니다. 진입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일본 굉장히 병든 나라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징용공, 뭐 위안부 이런 거 모르겠고요. 저기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 그 전범이었는데 외가더 사령부가 풀어줘가지고 수상했죠. 무려 25년 동안 조총련 북송을 했잖아요. 그거는 반입이 멈춥니다. 그건 나중에 배상 천문학적으로 뜯어내야 돼요. 거기가 어떤 땅인지 아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 보내. 그럼 그 사람들은 뭘 해? 본국에 살려주세요. 돈 보내주세요. 10만 명 앞으로 한 1년에 5천 불 보내면 1년에 5억 달러 주는 겁니다. 통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빨대로. 이건 뭐 햇볕 정도가 아니야. 태양 그 자체, 태양. 니폰 그 자체예요. 태양의 뿌리. 여기서 절대 실패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국가가 지금 종망에 걸렸던 1978년에 일본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스시마사부 인근, 그 다음에 큐슈 아래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저 시곡구 있는데, 그 다음에 혼슈위, 여기를 전부 영해를 축소해갖고 일본 열도를 주위를 뺑글뺑글 중국, 소련 배 잠수함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동해가 자기들 거냐고, 자기들 혼자만이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저기 뭐 일본은 기본이 안에 깔려 있는 게 최근 들어서 바뀐 거예요. 굉장히 최근이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발언권이 세지는 그런 질서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도 숨을 쉰다고 그런 난잡한 질서가.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중국 설치고 북한 설치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정상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관점이 정상화되려고 하는 게 이게.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일본이 방위산업 같은 거 개발 안 해놨으니까 허겁지겁 이제 부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참 우리는 현무3 가지고 하거든요. 일본이 그런 걸 안 해놨어. 그래가지고 일본이 토마호크 블록 5를 사겠다고 18억 달러가 13억 달러를 배정을 했는데 400발을 살라 그랬는데 미국이 야 그거 비싸 200발 블록 5 200발 블록 4 200발 그래서 200발 200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보면 토마호크 블록 5를 한 발에 한 400만 달러 주고 사는 것 같아. 엄청 비싸게 주고 사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지금 재무장은요. 일본의 재무장입니다. 군비 강화는 미제 무기를 쓰든가 아니면 일본산 미사일인데 미군 GPS가 심겨진 걸 갖고 있어요. 그럼 미군 GPS는 매일매일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비 강화를 두고 큰일 났다. 일본이 이제 한국을 겨냥한다. 오케이. 그 일본이 한국 겨냥한다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미군이 이제 한국 겨냥한다. 일본 시켜서 그렇게 말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맞는 말이야 앞뒤가. 근데 일본이 지금 군비 강화 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겨냥한다. 이거는 완전히 정말 삼류선동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중국과 저렇게 맞서 있는데 일본 끌어내다가 매를 같이 맞아야지. 6.25 때처럼 우리만 맞고 쟤들은 돈 벌어 뒤에서? 역적 같은 소리죠. 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얘기 하시기 전에 그 얘기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도 아니고요. 59년에서 62년에 중국이 그 당시에 그 대약증 운동을 하면서 아사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굶어 죽은 사람이 원래 3천만이라고 최근 통계가 4,30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혁 때 그 홍위병에 때려 죽은 사람, 맞아 죽은 사람의 수가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합치면 인간 백정의 레코드는 히틀러가 아니라 마오쩌둥으로 규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오쩌둥은 아직도 중국에서 영웅이고요. 혹시 중국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 절대 이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 많은데 유튜브 가서 철판도와 추배도라고 하는 얘기 꼭 쳐보십시오. 공산당의 미래가 거기 적힌 그 예언이 나와 있다는데 그 두 가지 금선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월 달에 뵙겠습니다.